아니, 도대체가 수준이 맞아야지. 나 원참 오늘 혼사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네 아버님이냐? 여보, 뭐해? 당장 일어나.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재혁의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대화가 멈췄고 지나가던 웨이터의 발걸음도 잠시 멈칫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강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낡은 정장 차림의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떨리는 손을 감추듯 말입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한수경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턱 중앙의 얕은 홈, 눈 아래의 작은 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시선을 급하게 돌렸어요. 그날 단 한 사람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 자리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초라해 보이던 아버지가 곧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강민철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아래 20년 된 소나타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출근길은 언제나 한산했죠. 회사는 성남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였습니다. 민철은 그곳에서 15년째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했죠.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철은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철은 회사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5,000원짜리 김밥과 오뎅 국물 한 그릇. 10년 넘게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했죠. 부장님, 오늘도 김밥 한 줄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익숙하게 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소한 식사였지만 불평은 없었죠. 딸 하나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두부와 계란을 샀어요. 저녁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일어나 민철의 가방을 받아들었죠. 오늘 회사는 어땠어? 민철이 물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뒤따라오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아, 그런데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죠. 우진 오빠가 부모님께 저 이야기를 했대요. 상견례를 하고 싶으시대요. 민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부를 꺼내던 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딸을 바라봤죠. 그래, 좋은 일이네. 민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웠죠. 자신의 초라한 형편이 딸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우진 오빠네는 좋은 분들이에요. 서연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손을 꼭 잡았어요. 민철은 딸의 손을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민철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연의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죠. 소매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았고 어깨 부분이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옷이 초라해도 딸을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정우진의 부모님이 예약한 곳이었죠. 민철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된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구두도 정성껏 닦았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거라는 걸 말이죠. 오후 6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메뉴판을 보니 코스 요리가 1인당 20만 원이 넘었어요. 민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우진의 부모님이 들어왔죠. 정재혁은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수경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만으로도 민철과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죠. 안녕하세요. 민철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재혁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수경은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자리에 앉자 정재혁이 바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재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죠. 격리부장이시라고요?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한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댁은 어디 사세요? 혹시 아파트는 자가이신가요? 성남에 삽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한수경이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대로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옆에 앉은 정재혁은 들었어요. 그가 아내를 힐끗 쳐다봤지만 한수경은 시선을 피했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정재혁과 한수경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푸아그라를 보며 민철은 잠시 당황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순간 망설였죠. 요즘 시대의 전세라니. 이런 사람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한수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테이블 전체에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재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우진이는 외국계 금융사에 다닙니다. 연봉이 상당하죠.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마련해뒀고요. 자랑인지 견제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단이라든지 혼수라든지. 한수경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철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준비된 게 많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이요? 그 형편에 최선이 뭐가 있겠어요? 한수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재혁이 냅킨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민철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수경의 시선이 다시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턱 중앙의 작은 홈, 눈 아래의 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재혁이 냅킨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 낭비는 이쯤에서 그만하죠.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가 수준이 맞아야지. 격리부장?
50명 회사 말단 직원이랑 우리가 사돈이 된다고요? 한수경이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전세 사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라고요? 우리 체면이 서지를 않는다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실해서 뭐합니까? 이 나이에 전세 사는데. 한수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이런 자리 더 있을 필요 없다. 한수경이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민철을 쳐다봤어요. 형편없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철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정재혁이 우진을 끌고 나가며 던진 말이 레스토랑에 울렸죠. 누가 내 아버님이냐? 여보, 어서 일어나요. 레스토랑에는 민철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견디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니다, 서연아. 민철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표정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철은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5살이던 겨울이었어요.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죠. 월급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불평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 난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이는 당신이 키워.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민철은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나서기 직전 잠든 서연을 한번 쳐다봤어요. 턱 중앙에 얕은 홈, 눈 아래에 작은 점.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떠났습니다. 민철은 그날 밤 5살 딸을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후로 25년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았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우리 들어가자. 민철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수경,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형편없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2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그 사람. 바로 서연의 친엄마였죠.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철은 그날 밤 5살 딸을 안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후로 25년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도 며칠 쉬었죠. 민철은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저녁 해놨다. 나와서 먹자. 아빠, 저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죠. 그날 밤 민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낡은 파일들이 나왔어요. 국세청 시절의 자료들이었죠. 20년 전 민철은 국세청 특별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탈세, 불법 자금 추적, 차명계좌 적발에서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딸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정재혁의 이름을 검색했죠. 화면에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증권사 지점장 시절 기록, 자산관리사 활동,
고액 자산가 거래 내역. 민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민철은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강민철이야. 정재혁이라는 자산관리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철이 형? 그 사람 업계에서 좀 소문난 사람인데. 왜? 이상한 거래 내역 있으면 알려줘. 민철은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재혁의 고객 리스트, 한수경의 명품 구매 내역, 우진명의 강남 아파트 취득 과정.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의문점이 보였어요. 소득 대비 지출이 맞지 않고 출처 불분명한 거액 입금들이 있었죠. 일주일 후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심각한데. 차명 계좌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 고객 자금을 개인 명의로 돌린 흔적도 보이고. 확실해? 거의 확실해. 근데 형,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나중에 설명할게. 자료 좀 더 모아줘. 민철은 천천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완벽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죠. 그날 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회사 내일부터 나가려고요. 민철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는 늘 괜찮지. 민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딸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25년 전 가족을 버린 그 사람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거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철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정재혁의 차명 계좌 목록, 미신고 해외 자산 내역, 불법 증여 의심 거래들. 20년간 쌓아온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명확했죠. 한수경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명품 구매 대금, 출처 불분명한 고액 현금 입금, 우진명의 아파트의 실제 자금 출처. 민철은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틀 후 민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세청 조사이국 국장이었어요. 강민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 쪽에서 선배님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특별조사팀 책임자 자리인데요. 민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자리였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배님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고액 자산가 탈세가 심각한데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철은 국세청 조사이국으로 출근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민철 특별조사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첫 조사 대상자 명단입니다. 부하 직원이 건넨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그 이름을 확인했죠. 정재혁? 자산관리사, 불법 차명계좌 및 탈세 혐의. 민철의 입가에 차갑고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언제 소환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통보하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전 특별조사관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직장이 좀 바뀌었어. 네? 어디로요? 국세청이야.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됐어.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국세청에서 일하셨어요? 응. 오래전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민철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딸이 알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재혁의 사무실로 국세청 조사 통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불법 차명 계좌 및 탈세 혐의 조사. 3일 후 출석 요구. 정재혁은 통보서를 받고 당황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거래들이 들통난 거였죠. 여보, 큰일 났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대. 한수경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불법 거래들이었죠. 민철은 조사실에서 파일을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3일 후 정재혁과 한수경은 국세청 조사실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죠. 강민철. 상견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조사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국세청 조사이국 특별조사관 강민철입니다. 불법 차명 계좌 및 탈세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민철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죠. 정재혁 씨, 이 계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객 자금 3억 원이 1,001명의 계좌로 입금됐는데요. 정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경 씨, 작년 명품 구매 총액이 2억 원인데 소득 신고와 맞지 않습니다. 한수경의 손이 떨렸어요. 민철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 미신고, 해외 송금, 불법 증여 거래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누명입니다. 정재혁이 겨우 말했지만 민철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진 씨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 실제로는 고객 자금 횡령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한수경이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당신, 설마 25년 전에도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한수경 씨, 아니 예전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한수경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당신을 붙잡을 수 없었지만 제 일만큼은 최고였죠. 민철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탈루 세금만 15억 원입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고요. 정재혁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선처를.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더니. 민철의 말에 정재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는 알아요? 딸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내로 탈루 세금 전액 납부하십시오. 형사 고발은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정재혁 부부는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갔죠. 민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재혁은 탈루 세금 15억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불법 거래도 모두 정리했죠. 형사 고발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증권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소문났습니다. 탈세 자산관리사라는 낙인이 찍혔죠. 고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었어요. 한수경은 명품 가방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였죠. 화려했던 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수경이
혼자 서연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는 서연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연은 동료들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죠. 한수경은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턱 중앙에 얕은 홈, 눈 아래에 작은 점.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 있었던 거죠. 결국 한수경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봤어요. 낯선 여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죠. 누구세요?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서연은 이 사람이 우진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를 버린 게 나야. 25년 전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친엄마야. 내가 5살 때 가난이 싫어서 떠났어.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지. 서연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죠? 내 턱에 있는 작은 홈, 눈 아래 점. 나랑 똑같잖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 난 바로 알았어. 한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가난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알아.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가난했지만 너를 훌륭하게 키웠어. 한수경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아빠가 엄마이고 아빠예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수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아빠가 고마워서요. 민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언가 알게 됐다는 걸 짐작했지만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검소한 생활도 변하지 않았죠. 서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선배였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존중했고 민철도 그를 마음에 들어했죠. 아빠, 이분이 제 남자친구 김태준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철은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한편 정재혁 가족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수경은 가끔 멀리서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민철은 서연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는 게 아니었어. 딸을 지키는 거였지.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 이제 알아요. 민철은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네, 아빠. 평생 기억할게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평범한 아버지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증명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2년 후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예식장이었어요. 민철은 정장을 입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낡은 정장이 아니라 새로 마련한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검소했죠. 아빠,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민철은 딸을 단상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하객 중에 정씨 가족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뒤편에 앉아 축하 인사를 건넸죠. 민철은 담담히 받아줬어요. 한수경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식이 끝나고 서연이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민철은 딸을 꼭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그날 저녁 민철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의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민철은 그것을 평생 증명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